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롭게 들은 생각이 누가 하든 간에 이 도봉미래 포럼에 많이 참여해서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봉미래 포럼은 사실 이 지역의 오기영 의원이 야심차게 준비한 도봉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장입니다. 이 도봉 미래 포럼을 통해서 우리 지역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당원과 도봉 국민들이 함께 고민하는 공론장입니다. 바쁘신 일정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런 자리들이 꾸준히 모아지면서 도봉의 역사, 민주당 도봉의 역사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제 얘기를 좀 먼저 좀 드리려고 했어요. 원래 순서는 따로 했었는데, 제가 교통 문제를 이제 하다 보니까 70년대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우이동에 걸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도봉구청에서 우스골 도봉초등학교까지 등하교를 걸어서 다녔어요. 그리고 80년대는 지하철 4호선이 공사 중이어서 늘 이 지역은 교통 체증이 우리 생활이었어요. 아침마다 그런 현상이 있었고, 그런 일이 있었고, 그때 당시 이 도봉으로 다녔던 버스들은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 그 다음에, 시내 버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서 오는 버스들은 수유역 근처에 환승해서 다시가 1,000원 이쪽의 버스였죠. 그 다음에 이제 12번, 13번, 그 다음에 15번, 19번, 20번, 20-2번이 20-2번은 안방큼 이렇게 경리에서 다니는 버스 노선으로서 참 그 당시에 이 지역의 교통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지하철은 국철이 운영됐었고, 그때 당시에는 당항역은 없었고, 도봉역, 창동역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시의원이 된 게 2000년도였습니다. 2000년도 최연소 시의원을 하면서 상임위원회를 교통위원회로 갔어요. 교통위원회 갔는데 제 공약이 뭐였느냐? 국철 1호선 지하화였어요. 야, 그래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공부를 한 6개월 했나요? 하고 손을 딱 들었어요. 완전 미친놈이다. 이 국철 1호선 지하화는 사실은 국방부, 내무부, 그때 당시 내무부,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서울시 지하철공사 이 다 들어가야 돼. 기획재정으로. 근데 시의원이 이거를 한다고 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무섭겠어요. 그래서 두 손 들고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 열심히 하면 제 공약인 지하철 1호선이 지하화 과정도 될 수 있으리라 믿었었는데, 그것은 항복했고,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하면 재선 될 줄 알았더니 재선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덕분에 매일 KBS 8시 뉴스에 나오는 또 그 성과도 있었어요. 지방원들 잘 이렇게 방송에 내보내지 않았었는데 참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제가 그 국철 1호선 지하화를 공약을 했었고, 의정활동하면서 지하철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 통합내기를 그때 꺼냈었습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통합이 돼야 되겠다. 연간 600여 명이 감축이 되면서 중복되는 사업들을 없애야 된다. 이런 취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때 당시 저희들이 처음으로 브라질 꾸리티바를 갔는데 버스 스테이션이라고 버스 중앙차로 내지는 환승체계가 브라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를 썼는데 보건시장은 못 받아들이는데 이명박 시장은 바로 그걸 가지고 브라질로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것을 도입했던 게 이명박 시장이었습니다. 그때도 가장 고민했던 게 강남구 균형 발전이었어요. 사실. 그리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 강남의 변화와 강북의 변화를 보고, 우리 유인태 의원님이 그러시잖아요. 강남에 집을 팔아서 똑같은 평수의 집을 팔아서 500만 원 보태가지고 신동 아파트를 샀다고. 수서에 있는 집을. 그러면서 지금은 집값의 차이가 이렇게 났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고, 그때 의정활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건시장에 시장에 임명하는 정책심의위원이 있었어요. 근데 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거주지를 분석해 봤더니 30여 명이 80% 90%가 강남 서초 송파였습니다. 그들은 강북에 와서 절대 이 불편함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시장한테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심의위원을
거주지와 이런 것들을 배려해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더니 그때 오케이를 했는데 그 다음에 떨어지고 나서 확인을 못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석사 논문을 그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무원의 인식이라는 제목으로 석사 논문을 썼는데 참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를 통해서 박원순 시장이나 조희연 도의감한테 강남구 균형발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근거를 대고 이렇게 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서울시세 징수 도구금을 50대 50으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약 30억 정도가 서울 도봉구에 세수입이 더 늘어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오경원님도 지금 세법, 그러니까 이제 세금에 관한 법률 및 조례를 어떤 형태도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법을 조정하지 않으면 강북은 이게 세수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경원님과 함께 수입을 좀 늘릴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보니까 강남북의 지역 내 총생산이라고 그 GRDP 수준이 강남하고 강북하고 21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적으로 정비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나 드리고 교통과 지역 발전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사실은 접근성 향상을 통해서 상업과 그 경제 활성화를 용이하게 되고 부동산 가치가 상승되면서 기업 유치가 좋아지고 그다음에 경제력 성장이 촉진되고 환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개인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보다도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서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인구 유입을 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사회적 통합이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교통요건을 만들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시급 공간 재편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하나학교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 다닐 때는 하나학교이 메인도로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국민은행이 없어졌지만 국민은행에 버스를 타고 시내를 나가고 외곽으로 나가는 물건이 있었는데 이게 여기 전철역이 방학역 생기면서 하나약국 도로가 완전히 거의 죽다시피 했어요. 그러면서 교통이 지역사회 상권 재편이라든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교통의 활성화나 교통 인프라의 구축은 지역 경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저는 이제 비교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교통의 중요성과 좀 살아왔던 것들에 대한 경험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장재민 부장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이제 철도 지하화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 관심이 되게 많으신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오실지 몰랐는데 저도 이제 여기 오면서 이제 두 가지를 듣고 좀 놀란 게 있어요. 하나는 지금 앞전에 우리 김동욱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이 철도 지하화를 제안을 하신 분이 여기 계셨구나 하는 거에 한번 놀랐고요. 두 번째, 오기영 의원님께서 이제 전에 그 서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정책위원장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보다도 철도 지하화에 관심이 매우 높으셨어요. 그게 이 도봉구 지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시구나 생각해서 지금 또 한번 놀랐고 이제 제가 그래서 철도 지하화에 대한 용역을 제가 수행을 했고요. 이게 용역 결과입니다. 근데 결과가 이 도봉구라든지 경원선에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좀 여기 계신 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요. 제가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 테니까 그래도 저는 이러한 노력이 저희는 나중에 분명히 큰 빛을 발휘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어떠한 대응에도 저희가 이제 맞서 싸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준비를 하고자 제가 한번 이 내용을 갖고 와봤으니까요. 한번 천천히 한번 제가 넘겨보겠습니다. 사실 철도 지하화라는 것은 지금 현재 그 도시 패러다임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고행자, 녹지 중심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그 경제적 관점이라고 해서 랜드마크 하나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거 하나가 주변의 토지 가치를 높이니까 그러한 것이 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서울시는 유휴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철도 지하까지 이제는 이제 도입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게 지금 파란 선이 그 철도, 지상철도에 대한 현황인데, 저 위에 보시면은 도봉구는 녹천역부터 도봉산역까지가 도봉구 현황이고요. 여기에는 도봉산역하고 창동역이 이제 복합환승센터로 이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저희가 이제 지상철도라고 하면 지하를 한다라고 하면 우선 이 지상철도를 지하로 놓지만은 지하에서 깊은 그 대심도라는 곳에다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심도라는 정의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토지 소유자들이 이용하지 않는 공간, 그게 지하 40m입니다. 거기서부터는 그 대심도라고 하기 때문에 그 밑에다가 그 철도 지하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보시면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지하에는 이제 안 보이다 보니까는 잘 모르시겠지만은 지하에는 다양한 철도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청량리 역사의 한 사례인데, 지금 지상에는 저희가 뭐 KTX, 뭐 경의중앙선, 뭐 새마을호, 붕어밖에 없지만은 지하에 그 경원선, 국철 1호선이 들어가고 있고요. 저 밑에 써놓은 것처럼 거기에 GTX-B, GTX-C, 그리고 이제 면목선, 광구 횡단선도 이제 곧 도입이 될 예정이겠지만은 다양하게 지하에 지금 다양한 시설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또 지상에 있는 거를 지하로 놓는 것은 사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 더 초대심도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보시면은 지금 GTX-A 지금 수서역에 가보면 일부는 개통이 되어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 지금 대합실이 50m에 가 있어요. 저기 써 있는 것처럼 거기 승강장, 입구에서 승강장까지 가는 게 6분에서 7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철도 지하를 한다는 것은 더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기가 사실은 10분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지하에는 다양한 시설물이 있다 보니까는 이러한 것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있겠고요. 보시면은 지금 청량리뿐만 아니라 서울역, 용산, 영등포, 왕십리, DMC역 각각 현재 운영되고 있지만, 아래에 보시면은 대심도로 들어가는 철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런 대형 역사는 철도 지하를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는 해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해외에는 철도 지하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것이 프랑스 이제 파리 리브보쇼라고 하는 곳인데, 개발 전에 이렇게 됐는데 개발 후로 보면은 다음과 같이 저게 지하로 간 게 아니라 인공지방, 그러니까 그 데크를 이렇게 덮어서, 상부를 덮어서 만든 겁니다. 다 보면.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국 뉴욕 허드슨 야드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반을 덮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하화가 어렵기 때문에 인공지반을 덮어서 만든 데크형, 이런 것들 데크형 방식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반형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신주쿠 같은 경우에도 지상을 데크화를 시켜서 다 올리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미야시타 파크 같은 경우는 여기는 선형, 그러니까 선형으로 쭉 있는 것은 선형공원을 만들어서 이제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의선 숲이라고 해서 여기가 저희 그 지하형, 그러니까 터널형이라고 하죠. 지하로 개발한 사례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데, 경의선 숲길을 가보면 가장 적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데크형, 아까 그 인공지반형도 있는데, 여기 신정 차량기지가 보면은 또 저렇게 있습니다. 보면은 신정 차량기지 위에 데크를 덮여서 지금 아파트를 지어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옛날 아파트다 보니까는 뭐 진동이 좀 있고 한데, 요즘은 기술이 발전돼서 이런 진동들을 많이 없앨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시민들도 그렇고 철도 지하화하면은 무조건 그 지하로 간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지하로 한다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다들 원하는 방식이긴 하지만은 가장 어려운 게 사업비겠죠. 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비용이 매우 높고, 그리고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하시설에 대해서 간섭이 높고, 또 하나는 어디까지 지하할 건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지하를 한번 하면 어디서 올라올 거예요? 여기 서울부터 경부선이라고 해서 부산까지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어디서 한번 올라와야 되는데 과연 지역구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에서 올라오는 걸 허용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철도 지하 같은 경우에도 어디서 올라가야 될지도 상당히
믹싱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반영해서 저희가 인공지반형이라고 해서 이제 데크형이랑 같이 겸해서 개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오른쪽이 좀 어렵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아래 보면은 철도 차량 기지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도 다 데크형, 그만큼 공사가 어렵다 보니까 다 인공지반으로 덮어서 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이 좀 너무 철도 지하라고 해서 지하형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데크형도 쓰고 지하형도 해서 저희가 겸용을 해서 하면은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그 철도 이제 지하화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철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하에 이제 어떤 시설물을 복합적으로 넣어야 될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저희가 이 철도라는 이제 그 사업이라는 게 뭐 사업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서울에는 유유부지가 부족하니까 도시 기능이 좀 이렇게 많이 절하된 곳이 있습니다. 특히 도봉 같은 경우에도 일부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유유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넣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을 만들자라고 해서 저희가 그 리커버리 프로젝트라고 해서 도시 회복 사업이라는 한번 그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리커버리라는 단어에는 회복, 복구, 회수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은 저희가 이제 도시 불균형, 특히 여기 강북 지역은 도시 불균형을 해소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복구, 철도로 인해서 단절된 걸 복구를 시키고, 세 번째 회수, 저희 기피시설. 저희가 이제 지역별로 보면은 기피시설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싫어하는 기피시설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부동산 시가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는 많이 넣어서 저희가 그 철도 지하화를 복합화시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개념을 한번 도입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이제 지상에는 이제는 대부분 주택이나 공원으로 덮고요.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이 주민들한테 이제 돌려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물을 지하 1층에다가 많이 넣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하 2층, 3층에는 여기 지역에 기피하는 시설물, 특히 저희가 기피하는 시설물은 저도 교통을 전공했지만은 그 차고지, 주차장, 뭐 카센터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이렇게 밖에 있는 것들이 조금 뭐 지하로 가도 괜찮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넣는 것도 좋겠다 생각해서 이제 그런 거 또 특히 지금 코로나 이후로 물류시설, 물류창고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넣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철도 지하화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데 저류조 같은 것을 넣는 어떤 이런 복합 개념을 한번 제가 설정을 해봤고요. 그래서 그럼 지하 1층에는 어떤 시설을 넣으면 좋을지를 한번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요즘 스마트팜이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한테 일자리 창출도 되고 여기에서 자라나는 생산물도 가서 이제 구매도 하고 그런 인근 학교와도 연관해서 체험 프로그램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요즘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장, 뭐 스마트 농장 등을 겸해서 지하에다가 이러한 스마트팜을 넣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특히 이 저층 노후주택 지역은 저기 있는 생활체육시설, 특히 아파트 단지에는 공동 커뮤니티 시설이 있는데 이런 데는 많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철도 축을 따라서 이제 저런 서비스 시설, 특히 공동시설이라든지 저런 것을 많이 넣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같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타 필수시설이라고 해서 뭐 공공시설, 제국주민센터 등 접근성을 요하는 시설물 그런 것들을 하면 왜냐하면 지하철 타고 바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런 지역 주민들에게 현재 필요한 시설물을 이렇게 넣는 것도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1층이니까 이렇게 주민들한테 돌려주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지하 2층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역에 기피시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것은 이제 지역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좀 보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뭐 공영 차고지, 특히 버스 차고지라든지 마을버스 차고지가 요즘 상당히 기피시설입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지상에 있는 것들이 사실 이제 좋은 부지, 옛날에 지어지다 보니까 좋은 부지에 저런 걸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도 이제는 많이 좀 그 지하로 넣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르겠지만 주차 관련 시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여기 보세요. 택시 차고지도 있죠. 견인 차량 보관소. 저것도 이제 한번 갔다 와보신 분들은 되게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뭐 요즘 또 특히 저 캠핑카, 저 고가 장비를 이제 밖에다 세워놓으니까는 사람들이 많이 주차장이 없다라고 하는데 저런 것들을 좀 주차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좀 오른쪽에 보면 자동차 관련 시설이 있죠. 서비스 센터, 뭐 세차장 등등은 다 지하로 가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규모의 경제를 키워서 좀 더 이제 기피시설들을 일부로써 지역 주민의 생활,
삶을 증가시키는 이런 그 컨셉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물류 창고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서울에서 서울로 받는 게 5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20%가 거의 서울에서 서울로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거를 보시면은 서울 시내에 그 물류 창고가 많이 없다 보니까 경기도로 나갔다 서울로 다시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물류 창고가 많이 없어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물류 단지가 서울 시내에 저 복정역에 저 동글뱅이 보시면은 저기가 서울시인데 물류 단지가 복정역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하나만으로도 이쪽에 지금 다 불균형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렇게 물류 단지도 좀 다양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시해 주는 게 그 철도 지하화가 지금 다양하게 이렇게 지역을 거쳐하고 있는데, 저 도봉산역이라든지 신내역 오른쪽에다가 철도 이제 물류 단지를 만들어서 철도 수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지금 서울시나 교통공사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타고 다니는 지하철을 24시간 운행해서 낮에는 수송을 하고 밤에는 그 물류를 하려고 하는 지금 그런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환승센터. 환승센터는 이제 도봉구가 그래도 좋은 게 의정부와 서울시의 관문 역할을 하고 향후에 창동 환승센터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철도가 되게 중요한 지점임을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그 환승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창동역, 도봉산역이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 그림이에요. 이쪽에 이제는 저희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1호선 요 국철을 중심으로 지금 도봉구에도 너무 철도가 약해 있는데 요 1호선을 중심으로 철도 그 경쟁을 높일 수 있는 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본 겁니다. 첫 번째 도봉산역. 지금 저기도 지금 도봉산 환승센터라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사실 버스가 더 많다 보니까는 조금 환승센터에 대한 기능이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를 좀 어떻게 활용할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 방학경전설 같은 경우에도 방학역에 저렇게 접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저 방학역도 이제는 환승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도 어떻게 저희가 환승역으로 높일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창동역은 여전히 큰 민자 역사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보면 바로 딱 보시더라도 알겠지만 1호선뿐만 아니라 환승역이 거의 3개가 생겼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여기를 중심으로 그 철도를 높일 수 있는 개선 방향을 찾자라고 하는 게 조금 이제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봉구에 대한 가장 문제점이 사실 요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왜냐면은 저 위에서 한번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알겠지만은 저 국철 보세요. 국철 보면은 저 시청 쪽으로 빠지고 있어요. 4호선도 시청 쪽으로, 6호선도 이 서쪽으로 다 빠지고 있어요. 보시면은 저 아래 강남 쪽으로 내려오는 그 철도가 없습니다. 보시면은 이쪽으로 어떻게든 빨리 내려올 수 있는 철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철도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해도 전혀 지금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7호선까지 빨리 그 연계를 하거나 아니면 GTX-C가 들어오는 저 창동역까지 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 방학이 좀 아쉬운 게 이제 우리 방학으로 가다 보니까 좀 저 창동역까지의 좀 접근성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된다라는 건데 어쨌든 이런 강남까지 빨리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지 젊은 사람들도 좀 많이 좀 살고 하지 이 강남 쪽으로 좀 접근성이 낮다는 게 조금은 이제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거를 좀 이제 개선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게 도봉산역의 철도 지하화 사례입니다. 지금 현재 도봉산역 옆에 보시면은 재활용센터, 순환센터 사실 되게 좋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것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을 다 이제 안쪽으로 넣고 해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잠실 복합 환승센터를 가보시면은 지하에서 버스가 이제 회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능도 여기다가 넣고 해서 여기를 좀 더 이제 버스라든지 지하철을 좀 더 손쉽게 환승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서 이걸 이제 제가 이제 그린 조감도인데요. 현재는 이런데 철도나 그런 것을 다 넣고 버스 차고지도 다 아래쪽으로 넣고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공원, 주택이 어우러지는 이런 것을 이제 만들어 보면은 이제 상당히 이제 괜찮을 거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것은 이제는 지하, 이제 그 철도 밑에도 요즘에는 저장시설이 많이 들어가요. 전쪽. 이런 것까지 가미하면은
이제는 더 중량천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는 같이 활용을 하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왜냐하면 철도 지하를 하다 보면요, 한 번 만들어진 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어떠한 지역의 어떠한 그 필요한 이런 시설들을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뭐 그 지하화에 대한 검토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서울시당에서 이제 그 오경원님께서도 관심이 높은 건데, 왜 지금 정부는 왜 경부선, 경인선밖에 관심이 없냐라고 해서 저희가 투명하게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를 전체적으로 놓고 한번 어디가 철도 지하화하기가 가장 좋냐라고 진짜 투명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이제 나온 건데 한번 보시면요, 다음과 같이 이제 철도 지하라고 하는 것은 뭐 경의선, 경의중앙선, 경부선, 경인선, 중앙선, 경춘선 이렇게 한 7개 정도로 이제 철도로 나눠볼 수 있겠고요. 저희가 이제 각각 나눈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각 그 철도 주변에 뭐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몇 층인지, 뭐 공시지가, 뭐 어떠한 용도가 있는지 이제 이런 것을 다 전반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근데 분석한 결과 가장 좋게 나왔던 게 우선은 사업성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업성이 높은 데로 우선순위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도봉구나 이 강북, 뭐 성북 이런 데는 사실은 사업성이 좋게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성으로 덤비다보다는 뭐 지역균형 발전이라든지 좀 다른 쪽으로 조금 이 방향을 틀어서 그 설득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업성이 가장 높은 데는 경의중앙선, 여기가 어디냐면요, 용산부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성, 수익성이 높은 구간부터 해야 된다는 것도 맞고요. 세 번째는 사업이 원활한 구간. 그만큼 왜냐하면 도심에는 좀 공사가 어려운 게, 도심 공사가 한번 진행되면은 주변에 교통 혼잡이라든지 사람들의 어떤 너무 많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요, 저 뒤에 있는 동글뱅이 원들이 그 각각 호선의 이용객 수입니다. 보시면 저 하얀 선이 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경원선으로 올라가는 하얀 선 뒤에 보면은 동글뱅이가 매우 작아요. 이용객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저게 GTX-C가 들어가면 저기는 거의 폐선이 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너무 이용객이 없다 보니까 저기를 어떻게 활용하냐, 저것도 중요한 것 같고, 네 번째 지금 좀 말씀드렸듯이 GTX-C가 청량리부터 도봉산역까지 그대로 올라가니까는 저기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제안을 해드린 게 이겁니다. 1순위는 그 경의중앙선이라고 해서 용산부터 청량리까지 1순위로 하자. 왜냐하면 수입성이 좋은 곳에 1순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1순위를 제안했고요. 대신 거기에 있는 수익을 재분배해서 저 그 도봉산, 저 청량리부터 도봉산까지 그 수익을 나누자. 그래서 같이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수익성이 좋아도 철도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쭉 해야 되니까 최소 도봉산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고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는 저희가 큰 그림에서 철도 지하화를 이야기해 드린 거고요. 그럼 이제 이것을 그 도봉구랑 어떻게 연결시킬지를 한번 보시면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겁니다. 도봉산역하고 방학역하고 창동역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철도 지하화랑 엮어서 그 같이 통합 개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고요. 이것도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서울에는 그 교통 유발 지구라고 해서 5개 지구가 있어요. 보시면 다 타임스퀘어, 센트럴시티, 코엑스, 롯데월드, 소공동 롯데, 다 용산, 다 경부치가 아니면 경남에 돼 있어요. 저 오른쪽 왼쪽은 이렇게 비어있는 게 보실 거예요. 그래서 철도 지하를 한다면 저기를 대형 복합상권을 만들어서 저희가 같이 활용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든 강남 쪽으로 빨리 가야겠다라고 하면은 저 7호선이나 저 창동역까지 가야 되는데 좀 아쉽지만 우리 방학이 밤에서 끊긴다는 거. 그래서 저 창동역까지 어떻게든 빨리 가고, 지금 향후에 동북선 연장도 있습니다. 저 연장도 다음 이제 저는 이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학선도 그 예타가 통과돼서 갔고요. 지금 창동역도 되고요. 이제 철도 지하까지 한다면은 동북선 연장까지 한다면 저는 이 도봉구가 꽤 괜찮은 철도 중심 지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사업성이 높은 구간을 사업성이 낮은 구간인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서
사업성을 어떻게 하든 사실은 이쪽은 사업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업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걸로 갖고 왔고요. 그래서 그나마 정말 다행인 게 그 GTX-C를 그 지하가 도봉산까지 연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의원님들께서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도봉산역까지 끌어당긴 걸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철도 지하로 활용하면 매우 좋은 게, 이거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6호선, 4호선, 7호선 그 팽열차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철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대피선을 만들어서 그 급행철도를 놓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GTX-C가 이렇게 지금 밑에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창동역을 쓰고 뭐 광운대역 쓴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역사 하나만 만들어주면은 그 철도를 국철이 공역으로 사용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면은 여기는 GTX-C라든지 그 국철 철도가 그 많이 이용을 안 하니까는 충분히 공영철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뭐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사업비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그 지상에 있는 철도를 지하로 내리고, 바로 사실 어떻게 보면 GTX-C도 철도 지하화에 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되고요. 저는 그래서 GTX-C가 도입이 된다면 분명 이 현재 다니는 그 국철의 그 이용객은 매우 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그렇게 놔둘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지하로 내려서 더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는 고민을 해볼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터널형이 있고 지하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을 따라서 모든 데로 터널형을 하면 좋겠지만은 이제 사업비가 높은 곳은 데크형으로 같이 겸해서 사업비를 낮추고 같이 이 경원선 전체가 그 철도 지하화의 어떤 핵심 역할을 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 좋은 그 용역 결과, 그리고 도봉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제안을 해주신 우리 장재민 소장님께 다시 한번 큰 의원님이 이제 조금 늦게 오셔서 순서가 약간 바뀌긴 했지만, 오기영 의원님 인사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진행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중간에 이제 분위기가 떨어진 것 같아서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오늘 좀 하루 종일 저희가 좀 계속 토론이 좀 늦어져가지고 이제 방금 도착했습니다. 그 철도 지하에 관해서는 전에 김근태 도서관에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교통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지역의 현안이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김동원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준비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발표를 좀 하게 됐습니다. 많은 논의들이 있고, 앞으로 또 실은 도봉구가 어떻게 발전하고 한다 보면 이 주제를 반드시 풀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함께 토론 과정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모아서 같이 풀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 순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도봉구의 교통 부분별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김동욱 의원님께서 준비하신 내용을 또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시작하기 전에 사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사과 말씀드리는 것과 더불어서 그 연구 용역한 걸 보니까 우리 오기영 의원님이 서울시 전체를 책임지면서도 도봉구를 참 아끼는 것 같아요. 도봉구 중심으로 연구 용역을 하지 않았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네, 그 감사드리고, 저는 아까 경전철 문제에 이따 다루겠지만 죄송합니다. 사실 방학역이나 창동역이나를 저희 시연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당시에 방학 상동에서 도봉구청 가는 게 너무 없다, 그 얘기를 10년 전에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이후에 마을버스가 몇 개 있어서 방학역까지는 가긴 했지만, 그런 지역 주민의 의견과 사실은 향후 역세권에 대한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열악한
방학 2동, 방학 3동 일부 저쪽 지역을 역세권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이 철도가 창동역으로 이어지는데 더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더 드는데 어쨌든 저의 고민은 그것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한 부분들이 창동역으로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저는 아직도 그런 미련은 좀 있습니다. 하여튼 방학역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러면은 여기 목차에 따라서 강남구 지역발전 현황과 교통의 현황 문제점 그리고 14개 동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강남구 지역 격차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도보 10분 내에 얼만큼 지하철역을 접근할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우리 도봉은 79, 금천이 90, 서울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역사수가 7개라고 그러는데 보통 보면은 6개라고 했는데 왜 7개일까 그랬거든요.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여기 창동역은 개찰구를 하나로 쓰기 때문에 역사를 하나로 본답니다. 그런데 도봉산역은 7호선하고 1호선하고 따로 하기 때문에 역사를 2개로 보기 때문에 도봉구는 7개의 여기 지하철 역사가 있다. 이렇게 저도 이번에 하다 보니까 이걸 알게 됐는데 그래서 지하철 역수는 7개 역에 서울시 전체 19번째로 19번째고요. 자치구간 평균 통근 시간은 서울시에서 6번째로 나머지 동부권이 다 5위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는 물리적인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도봉구 현황은 서울시 경계에 인접해 있다. 즉 말해서 의정부하고 인접해 있고 도심과는 먼 거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 출퇴근 거리가 굉장히 많고 길고 14개 동에 대체적으로 녹지 지역이 49.8%입니다. 이것은 산악지대, 고지대 접근성 제한을 고려해야해서 개발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시 인구수를 보면 서울시에서 인구수는 18번째로 많습니다. 근데 고령화 사회라고 한다면 고령화는 국제연합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의 비율을 따졌을 때 20% 이상의 일대는 초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은 23.7%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구는 30만이고 초고령 인구는 23만 7천이고 노인 인구는 7만 1,900명. 서울시 등록된 자동차 수를 보면 19번째입니다. 그런데 승용차는 16번째고 화물차, 승합차가 10번째, 8번째로 상대적으로 화물차, 승합차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화물차, 승합차에 대한 장기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도봉구의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 그 다음에 고령자 교통사고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 특히 교통사고 부상자 수는 서울시 20번째로 비교적 도시는 안전한 도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하철 역수와 이용객 현황을 보면 1일 11만 명으로서 저는 도봉산역이 가장 많을 줄 알았더니 쌍문역이 5만 3천, 창동역이 5만, 그 다음에 도봉산역이 3만 6천, 그리고 녹천역이 7,900 이런 이용객 수의 표를 볼 수 있습니다. 도봉구 교통수단 분담률은 도보 자전거가 25개 중에서 두 번째, 네 번째로 무동력 수단 비중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하철은 분담률이 9번째입니다. 역수는 6개로서 역수 대비 수단 분담률이 높음을 볼 수 있고 승용차 플러스 환승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5번째로 높은 것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토지 특성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거 중심 지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업무 중심 지구, 세 번째는 주거 상업 복합 지구로서 오전에 승차가 많고 오후에 하차가 많으면 주거 중심 지역이고, 업무 중심 지구는 오전에 하차가 많고 오후에 승차가 많은 지역, 그리고 승하차가 많은 오전 오후 다 많은 지역은 주거 상업 지역인데, 대체적으로 저희 동북 지역이 대체적으로 주거 중심 지역으로 이동이 많다라는 것들을 보일 수 있고, 중앙에 빨간 번과 노란 번으로 해서 업무 지구를 구분해 줄 수 있습니다. 주와 통행시간은 주거 중심 지구가 대체적으로 통행시간이 많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이것은 간선교통 개선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대중교통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것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과제로 남겨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거중심 지역의 승용차 일평균 주행 거리가 일평균 32km입니다. 이것은 승용차 보유는 낮지만, 승용차 수단 분담률은 20%로 낮지만, 승용차 일평균 주행 거리는 높음으로 인해서 승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내지는 친환경 자동차를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 이것이 또한 저희들의 과제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거중심 지역이 출퇴근 통행 중심이고, 지하철 수준 분담률은 높으나 역사 개수가 적은 것은 직장인의 출근 환경을 개선하고 철도 역사를 확장해야 된다. 구외가 통행시간이 많고 승용차 일평균 주행거리가 높은 것은 장거리 교통수단 서비스, 대중교통을 어떻게 높여낼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광역통행 접근성이 낮고 고령자 고지대 비중이 높은 것은 역시 광역교통망 체계와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게 도봉지역이다라는 것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14개동의 동별 현황을 저희들이 또 따로 한번 연구해 보았습니다. 다음 이 표는 도봉구의 교통 현황 및 역사를 중심으로 인구 밀도와 초고령 사이를 나타내주는 도표입니다. 다음 인구 밀도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평균 도봉구는 14,696명인데 방학동이 가장 밀집도가 높아요. 좁은 지역에서 방학동의 친구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다. 인구수는 39,000. 도봉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긴 하겠지만 도봉 일동이 가장 낮습니다. 17배인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인구 밀도를 보고, 그러면 인구 밀도와 교통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본다면 위에 좌측에 도봉 일동이 허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도봉산역, 방학역, 쌍문역, 창동역, 대체적으로 교통이 용이한 곳에 주민들이 많이 밀집되어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라고 저희들이 그랬는데 20% 이상이, 그러면 인구 밀도는 가장 낮지만 가장 고령화되어 있는 게 사실은 도봉 일동이 31.94%로 전국이 아마 가장 높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평균 도봉구가 23.69이고 그렇다면 도봉 일동이 이런 분포를 보이고 있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다음 지금 현재 밀집지역 외에 도봉 일동은 초고령이 아까 31.94%고 인구 밀도는 낮습니다. 그리고 방학 상동이 22.8%, 인구 밀도가 9,800이고, 이 낮은 인구 밀도이지만 이쪽에 고령화가 상당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교통 약자 사회적 배려를 위해서 대중교통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어른들을 위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그 부분이 숙제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일 경우에는 자전거나 킥보드 예전에 이런 걸 활용할 수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이동수단이 사실 불편하고, 제가 장애인 조사를 또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 장애인들의 이동권도 상당히 안정되지 못한 게 우리 도봉구의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도봉구 문제는 현안 문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봉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고 질의답변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소개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 권한으로. 우리 오경원님하고 같이 누가 하면서 묵묵하게 얘기하는 김대중 여사님. 네. 자,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주인님들 소개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태영 주인장님, 그 다음에 운영위원장님, 홍은정 운영위원장님, 그 다음에 이성민 의원님, 그 다음에 저기 누구야? 손혜영 의원님. 일어서서 인사해. 네, 그리고 일어서 나오세요. 그 다음에 사무국장인 홍성우 권한입니다. 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전철 문제입니다. 이따가 마무리하실 때 오기영 의원님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이나 그리고 또 추가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지만 우이방학 경전철은 저희가 시연할 때 계획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아직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시의원인 송하량 의원과 함께 많이 노력을 했고 오기영 의원님이 국회에서 13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오세훈 시장과 이 지역의 시의원인 박석 의원은 거의 죄송한 얘기지만 뒷짐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많은 노력을 했었던 것은 아마도 방학동에 가면은 경전철 언제 하느냐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책임감 있는 오기영 의원이 매번 들을 때마다 아마 이 부분은 말하는 사람이 짜증날 정도로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내년도 예산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시의원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마무리 발언하실 때 오기영 의원님 한 번 더 말씀하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착공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부의원님들하고 오기영 의원님과 함께 어떤 형태든 좀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동북선 연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마들과 상대적으로 이 추진하는 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GTX C노선인데요. GTX C노선이 원래는 지하화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그런 줄 알고 이렇게 쭉 하다 보니 어느 날 이게 지상화로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 오기영 의원님이 그 사실을 알고 국토부 관계자들을 직접 불러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떤 거냐 이렇게 하면서 그 지상화를 시켜냈습니다. 원하는 대로 했었던 노력이었고 이 지하하고 지상화하고는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소음과 각종 위험과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하는 대로 쭉 추진했던 걸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그 지하하는 과정 속에서 한신아파트 부지 지하 부지 60평을 설계 안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한신아파트 주민들이 아주 강하게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국회에 2번 같이 가서 현대건설 관계자들을 불러서 설계 변경을 하든 안전성을 담보하든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서 그 설계 변경을 통해서 한신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기구와 작업구가 이제 설치될 공간도 필요한데 이 부분에 GTX C노선 건설 과정 속에 크고 작은 민원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것이고 오기영 의원님이 또 현대건설 관계자들하고 말씀하실 때 참 우리는 지역 이기주의로 하지 않겠다. 합리적으로 하겠다. 이 합리적인 부분들이 현대 관계자들의 그런 부분들을 좀 돌리게 하고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 이런 그래서 GTX C노선은 원하는 대로 좀 잘 살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 갖고 오기영 의원님도 있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상동 역사 개발 문제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도 드릴 부분들이 민주당 오랜 집권 동안 이걸 제대로 좀 자리를 잡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이 도봉 미래 포럼이나 이런 행사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본다면 저희들이 미리 준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오 의원이 미래 포럼을 준비하면서 어떤 그 선거 때 무엇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같이 고민하고 함께하면서 대책을 세워나가고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사전에 만들어가는 이런 그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동 역사 개발은 사실은 도봉 상계 지역, 도봉 창동 지역의 상권, 도심권을 만드는 겁니다. 도심지로 형성이 됐을 때 지역의 활성화, 경제적인 부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건설 과정 속에서 향후에 어떻게 흥행을 할 것이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관계자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함께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봉산 환승센터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두 번째 시연할 때 환승센터를 지었어요. 이게 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상업지역이 들어갈 수 없답니다. 그때 지역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었고 그거는 흉물을 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층 공간은 지역 편의시설로 쓰자. 이렇게 해서 지금 지역 편의시설로 쓰고 있는, 일부 쓰고 있는데 가보면 안 쓰고 있는 유효 공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문제는 이런 공간들 환승센터를 어떻게 교통의 환승과 더불어서 지역 주민에게 편의시설로 할 것이냐. 그리고 향후 아까 지하부지 활용화 부분인데 우리 지역에는 사실은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그 택시 공용차고지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의 끝이지만 서울시의 시작인 도봉구의 입구에 보면은 상당히 환경적으로도 보기 좀 좋지 않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피시설이라고 하죠. 이런 시설들을 어떻게 정리해낼 것이냐 라는 것들도 저희들의 숙제이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자동차 통행거리가 길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많지만 앞으로 시대는 탄소 중립화 시대 그리고 환경을 중요시하는 시대에 맞춰서 친환경 자동차 도입 및 아까 자전거 도로, 킥보드 도로는 안전교육과 함께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도로를 확보할 것이냐, 보행자 편의도로를 만들 것이냐 이런 것 또한 저희들의 숙제이고 과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쭉 말씀드렸던 도봉구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강재인 소장님 말씀하셨던 전체적인 지하 부지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방향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질의응답 하는 과정 속에 하셔도 되고, 우리 오경 의원님이 경전철 문제나 본인이 좀 속상해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실내에 있는 사회에서 실내 속에서 약속한 것들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의 저런 태도들 그리고 다르다고 해서 해야 될 정책들이나 사업들을 폐기하는 이런 일들은 앞으로 없어져야 될 부분인데 우리 오경 의원님이 충분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들은 이제 발제하고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